조선 최고의 기생이자 여류시인 이야기. 그 이름 황진이.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도도했던 여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마음에 품어보았을 이름, 바로 황진이입니다. 우리는 황진이를 그저 술 잘 따르고 춤 잘 추는 기생으로만 알고 있지요. 하지만 그녀는 단순한 미인이 아니었습니다. 웬만한 선비들보다 학식이 높았고 시와 그림에 능했던 천재 예술가였습니다. 도대체 양반집 교수처럼 고귀했던 그녀가 어쩌다가 천한 기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을까요? 그 시작은 아주 슬프고도 기이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황진이는 원래 개성, 그러니까 송도의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황진사라는 양반이었지만 어머니는 시각장애인 기생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비록 첩의 자식이었지만 진이는 어릴 때부터 글 읽기를 좋아하고 총명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지요. 진이가 꽃다운 15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 미모가 어찌나 뛰어났던지 동네 총각들이 진이의 얼굴 한번 보려고 담장 너머를 기웃거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황진이의 집 근처에 살던 한 순진한 총각이 있었습니다. 이 총각이 우연히 빗질을 하고 있는 진이의 모습을 보고는 그만 첫눈에 반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신분의 벽이 너무 높았기에 말 한마디 걸어보지 못하고 속만 끓였지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시름시름 앓던 총각은 결국 상사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총각의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상여가 마을을 지나 장지로 가야 하는데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총각의 관을 실은 상여가 황진이의 집 앞에 딱 멈춰 서더니 꼼짝도 하지 않는 겁니다. 상두꾼들이 아무리 밀고 당겨도 상여는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땅에 뿌리를 박은 것처럼 말이죠.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총각 귀신이 진이 아씨를 못 잊어서 저러는구나. 하니 맺혀서 못 가는 게야. 이 소식을 들은 황진이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신을 짝사랑하다 죽은 총각의 상여 앞에서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징그러웠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슬픔과 연민을 느꼈습니다. 진이는 입고 있던 자신의 겉치마를 벗어 총각의 관 위에 살포시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관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만 가세요. 당신 마음, 내가 다 알았습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서 편히 쉬세요. 그러자 정말 거짓말처럼 상여가 스르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지요. 이 사건은 15살 소녀 황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 여인의 미모라는 것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구나. 내가 한 남자에게만 속해서 살면 또 다른 누군가가 나 때문에 울겠구나. 차라리 나는 세상 모든 사내들의 연인이 되어야겠다. 내 재주와 미모로
지치고 힘든 사내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살겠다. 그날로 황진이는 기생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부모님의 만류도 뿌리치고 스스로 기적에 이름을 올린 채 기생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이때 그녀가 받은 기생으로서의 이름, 즉 김영지밍이 바로 명월밍회, 밝은 달이었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는 달처럼 수많은 사내들의 가슴을 비추겠다는 뜻이었을까요? 자, 이제 기생 명월이가 된 황진이. 그녀의 명성은 순식간에 조선 팔도로 퍼져나갑니다. 송도에 가면 선녀가 내려온 듯한 기생이 있다더라. 내로라 하는 한량들이 그녀를 보려고 줄을 섰지요. 하지만 황진이는 아무나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돈 많고 권력 있다고 거들먹거리는 자들은 문전박대하고 오직 풍류를 알고 학식이 깊은 사내들하고만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진이의 귀에 아주 흥미로운 소문이 들려옵니다. 30년 동안 연벽 수행을 해서 생불, 그러니까 살아있는 부처라고 불리는 지족선사라는 스님이 있다. 황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30년 동안 여자를 멀리했다고? 과연 내 앞에서도 그럴 수 있을까? 그녀는 조선 최고의 도학자라는 그 스님을 시험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매력과 지성이 어디까지 통할지 확인하고 싶은 예술가의 자존심 대결이었지요. 과연 30년 공들여 쌓은 스님의 수행은 황진이의 미소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을까요? 비 내리는 산사에서 벌어진 그 아슬아슬한 하룻밤. 개성 천마산 깊은 곳에는 지족선사라는 아주 유명한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스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무려 30년 동안이나 잠도 자지 않고 벽만 보고 수행을 했다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두고 살아있는 부처다, 생불이 나타났다며 칭송이 자자했지요. 여자는 돌 보듯 하고 오직 불도에만 정진하는 대단한 고승이었습니다. 이 소문은 기생 황진이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황진이는 묘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30년 동안 여자를 멀리했다. 과연 그 마음이 진짜 깨달음을 얻어서일까? 아니면 제대로 된 여자를 아직 못 만나서일까? 황진이는 승부욕이 발동했습니다. 자신의 미모와 지성이 저 돌부처 같은 스님의 마음도 녹일 수 있을지 확인해보고 싶어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과 위선을 시험하는 일생일대의 도박이었습니다.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황진이는 화려한 기생의 비단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대신 아주 얇고 하얀 소복을 입고 삿갓 하나만 쓴 채 지족선사가 있는 암자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느라 숨은 가쁘고 빗물에 젖은 옷은 몸에 착 달라붙어 그녀의 아름다운 곡선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지요. 암자에 도착한 황진이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스님, 지나가는 여인이 온데 비가 너무 거세어 갈 곳이 없습니다. 부디 하룻밤만 비를 피하게 해 주십시오. 지족선사가 문을 열어보니 웬 여인이 비에 젖은 채 서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관세음보살이 내려온 듯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30년 내공의 지족선사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것은 시험이다. 내 수행을 방해하려는 마구니의 장난이다. 스님은 방 한쪽 구석에 머물다 날이 밝으면 떠나시오라고 차갑게 말하고는 다시 벽을 보고 앉아 연불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지만 여러분, 방 안의 공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황진이는 젖은 옷을 말린다는 핑계로 아궁이 불 곁에 앉았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빛 아래 그녀의 뽀얀 살결이 붉게 물들고 여인의 향기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족선사의 목탁 소리가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였지요. 황진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님 곁으로 슬그머니 다가가 아주 나직하고 청아한 목소리로 불경 구절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부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저 차가운 돌벽 속에 계십니까? 아니면 따뜻한 사람의 마음 속에 계십니까? 지족선사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그저 요망한 여인인 줄 알았는데 불법의 깊은 이치를 묻는 그녀의 질문에 정신이 번쩍 든 것이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깊고 그윽한 황진이의 눈빛. 그 눈동자 속에 지족선사의 30년 수행이 송두리째 빨려 들어갔습니다. 순간 스님의 입에서 연불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30년을 버텨온 이성의 끈이 탁 하고 끊어지는 소리였지요. 지족선사는 떨리는 손으로 황진이의 손을 잡고 말았습니다. 아, 나무 아미타불. 내 오늘 부처님을 등지고 말겠구나. 그날 밤 천마산의 암자에는 목탁 소리 대신 남녀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올린 공든 탑이 황진이의 이소 한 방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10년 공부도로 아미타불 이라는 말이 바로 이 사건에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니까요. 다음 날 아침, 황진이는 미련 없이 암자를 떠났습니다. 홀로 남겨진 지족선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파괴승이 되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지족이라더니 제 분수를 모르고 덤비다 꼴 좋게 되었구나 하며 비웃었지요. 하지만 황진이에게 이 사건은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고귀한 척, 거룩한 척하는 사내들도 결국 껍데기를 벗겨보면 다 똑같은 욕망 덩어리구나. 이 세상에 나의 유혹을 이겨낼 진정한 사내는 없는 것인가. 그녀의 허탈함은 오히려 더 큰 갈증을 불러왔습니다. 스님도 무너뜨렸으니 이제는 더 콧대 높은 놈을 꺾어보자. 그녀의 다음 타깃은 놀랍게도 왕실의 종친, 천하의 바람둥이이자 거만하기로 소문난 벽계수였습니다. 황진이, 나는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 라고 큰소리치던 벽계수. 과연 그는 황진이의 시한수에 어떻게 무릎을 꿇게 될까요? 지족선사마저 무너뜨린 황진이의 명성은 이제 한양 바다까지 쫙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듣고
코웃음을 치는 사내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왕실의 종친인 벽계수라는 인물입니다. 벽계수는 왕의 친척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고 풍류를 즐기는 한량이었습니다. 그는 술자리에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지족선사, 그 늙은이가 돌을 닦다 말아서 그렇지. 나는 다르다. 황진이가 제 아무리 천하일색이라 한들 나는 눈 하나 깜짝 안 할 자신이 있다. 두고 고개, 내가 그 거만한 기생의 콧대를 납작하게 눌러줄 테니. 이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황진이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황진이는 피식 웃었습니다. 호, 왕족 나으리께서 그리 장담하셨다? 재미있구나. 그럼 어디 나를 보고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는지 한번 볼까? 어느 늦은 가을밤이었습니다. 휘영청 밝은 달이 떠 있고 벽계수는 나귀를 타고 송도 거리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짐짓 점잖은 척하며 주위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맑고 고운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벽계수가 고개를 들어보니 정자 위에 한 여인이 앉아 있는데 달빛을 등지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그림 속 선녀 같았습니다. 바로 황진이, 기생 명월이었습니다. 황진이는 벽계수를 쳐다보지도 않고 밤하늘을 보며 시조 한 수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워서 너무나 잘 아는 바로 그 시조입니다. 청살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여러분, 이 시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십니까? 겉으로 보면 푸른 산 흐르는 물아. 너무 빨리 흘러가지 마라 하는 자연을 노래한 것 같지요? 하지만 속뜻은 아주 도발적입니다. 청살리 벽계수야는 바로 벽계수, 당신을 부르는 것이고, 명월이 만공산하니는 밝은 달, 즉 나 황진이가 이 산에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바다로 흘러가기 전에 나랑 좀 놀다 가는 게 어떠냐고 유혹하는 것이지요. 이 시를 들은 벽계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는 나귀 위에서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 즉석에서 시를 짓는 그 재주에 감탄하고 달빛 아래 빛나는 그녀의 미모의 심장이 멎을 뻔했으니까요. 아, 천하의 명기라더니 과연 명불허전이로다. 벽계수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멍하니 있다가 나귀에서 내려 멍하니 있습니다. 나는 절대 안 넘어간다고 큰소리치던 왕족의 체면이 땅바닥에 처박힌 순간이었지요. 황진이는 그 모습을 보고 깔깔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우아하게 일어나 나귀에서 내린 벽계수를 내려다보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풍류를 아는 분인 줄 알았더니 그저 소리만 요란한 수레였군요. 살펴가시지요. 황진이는 미련 없이 뒤돌아 사라졌습니다. 벽계수는 흙 묻은 옷을 털 생각도 못한 채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스님도 무너뜨리고 왕족도 굴복시킨 황진이
이제 그녀에게 남자는 그저 시시한 존재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여전히 목이 말랐습니다. 자신의 미모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알아봐 줄 진짜 남자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의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돈도 권력도 없는 가난한 학자였습니다. 황진이가 유일하게 유혹에 실패했다는 남자. 그리고 평생 스승으로 모시며 가슴에 품었던 남자. 서경덕과의 만남. 30년 수행한 지족선사도 무너뜨리고 콧대 높은 왕족 벽계수도 말에서 떨어뜨린 황진이. 이제 세상 사내들은 그녀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황진이의 마음은 어딘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내 겉모습 말고 내 속마음과 시를 알아줄 진짜 남자는 없는 것인가. 그러던 중 황진이는 송도 깊은 숲 속에 사는 한 선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의 이름은 서경덕, 호는 화담이었습니다. 그는 벼슬도 마다하고 초가집에서 나물 먹고 물 마시며 학문만 연구하는 가난한 학자였지요. 황진이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돈도 명예도 싫다. 과연 여색 앞에서도 그럴 수 있을까? 그녀는 이번에도 자신의 매력을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습니다. 어쩌면 지족선사 때처럼 또 한 명의 위선자를 벗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밤, 황진이는 서경덕의 초가집을 찾아갔습니다. 검은고를 둘러매고 술 한 병을 들고 말이지요. 방 안에 들어가니 서경덕은 등잔불 아래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달이 너무 밝아 술 한 잔 올리러 왔습니다. 황진이는 서경덕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술을 따르며 옷자락을 스치고 은근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지요. 보통 사내라면 벌써 침을 꿀꺽 삼키거나 눈동자가 흔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서경덕은 달랐습니다. 그는 황진이가 따라주는 술을 기분 좋게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껄껄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술맛이 참으로 좋구나. 자, 이제 검은고 한 곡조 들려주겠느냐? 그는 황진이를 여자로 보는 게 아니라 그저 귀한 손님이자 말동무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황진이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이래도 안 넘어와? 그날 밤, 황진이는 자신의 모든 기교와 매력을 동원해 그를 유혹했습니다. 심지어 좁은 방에서 이불 하나를 덮고 나란히 누웠지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두 사람은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냥 잠만 잤습니다. 서경덕은 밤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족선사처럼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욕망이라는 파도가 잃지 않는 고요한 호수 같았습니다. 그는 황진이의 육체가 아니라 그녀의 외로움과 예술성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황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경덕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선생님, 내가 졌습니다. 세상 사내들은 모두 제 치마폭에 무릎을 꿇었으나 선생님만은 태산처럼 끄떡없으시군요. 진정한 군자를 이제야 배웠습니다.
그날 이후 황진이는 서경덕을 스승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서경덕 역시 기생인 황진이를 천하게 보지 않고 진이라 부르며 아꼈지요. 두 사람은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넘어 정신적으로 통하는 영혼의 단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관계를 보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송도에는 세 가지 절경이 있다. 하나는 박연폭포요. 둘은 서경덕이요. 셋은 바로 황진이다. 이것이 그 유명한 송도 3절 이야기입니다. 황진이는 서경덕 곁에서 비로소 마음의 안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별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지요. 서경덕이 세상을 떠나자 황진이는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했습니다. 이제 나를 알아주는 이는 세상에 없구나. 스승을 잃은 슬픔. 하지만 황진이는 그 슬픔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 조선 팔도를 유람하며 내 눈에, 내 가슴에 이 세상을 담자. 그리고 여행길에서 그녀는 아주 독특한 사내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 계약 연애, 계약 결혼을 제안한 남자, 이사종입니다. 조선시대의 계약 결혼이라니 정말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전국을 떠돌며 무례하고 사랑했던 그녀의 자유로운 인생. 마음의 스승이었던 서경덕을 떠나보낸 황진이. 그녀는 이제 송도라는 좁은 우물을 벗어나기로 결심합니다. 내 발로 조선 팔도의 산천을 밟아보고 더 넓은 세상을 눈에 담으리라. 그러던 어느 날 여행길에 오른 그녀의 눈에 띈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양반도 아니요, 왕족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당대 최고의 소리꾼이라 불리던 이사종이라는 남자였습니다. 이사종은 노래를 어찌나 잘 부르던지 그가 창을 한 자락 뽑으면 날아가던 새도 떨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황진이는 그의 노래 실력에 단번에 반해버렸습니다. 지위나 돈이 아니라 오직 예술 하나로 통하는 남자를 만난 것이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재주를 알아보자마자 아주 희한한 약속을 하나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들어도 파격적인 바로 계약 결혼입니다. 황진이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이보시오. 우리 서로 올가매지 말고 딱 6년만 같이 살아봅시다. 3년은 당신 집에서 살고 나머지 3년은 우리 집에서 사는 게 어떻소? 이사종도 호탕하게 웃으며 받아들였습니다. 거참, 재미있는 제안이구려. 좋소.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 전국 방방곡곡을 유람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간 곳은 천하의 절경이라는 금강산이었습니다. 황진이는 거추장스러운 기생의 비단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대신 질긴 무명옷을 입고 집신을 신고 머리에는 삿갓을 썼지요. 화장기 없는 맨얼굴로 험한 산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절에 들러 밥을 얻어먹고 다리가 아프면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남들이 보면 영락없는 거짓골이었겠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무엇보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황진이는 생각했을 겁니다. 아, 이것이 진짜 자유로구나. 누구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억지로 웃음을 팔 필요도 없는 삶. 내가 진짜 나로 사는 기분이 이런 것이구나. 이사종과의 사랑은 그동안 겪었던 양반들과의 사랑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예술가 대 예술가로서 서로를 존중해 주는 관계였으니까요. 어느덧 약속한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3년은 이사종의 집에서, 3년은 황진이의 집에서 정말 약속대로 딱 6년을 채웠지요.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통의 연인들이라면 못 간다, 가지 마라 하며 울고불고 난리가 났겠지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황진이는 아주 쿨하게 이사종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남이요. 그동안 즐거웠소. 부디 잘 가시오. 이사종 역시 미련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도 잘 지내시오. 두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각자의 길로 헤어졌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만남은 뜨겁게, 이별은 차갑게. 조선시대 여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주체적이고 당당한 모습입니다. 이사종과 헤어진 후 황진이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는 조선 팔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후회 없이 사랑했던 추억이 가득했으니까요. 세월은 흘러 천하절색 황진이에게도 늙음과 죽음이 찾아옵니다. 평생을 꽃처럼 살다 간 그녀, 죽는 순간까지도 그녀는 남들과 다른 아주 특별한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를 산에 묻지 말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에 묻어다오. 도대체 왜 그녀는 길가에 묻혀달라고 했을까요? 마지막까지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그녀의 메시지.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하지요. 천하절색이라 불리던 황진이의 얼굴에도 어느덧 얇은 주름이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꽃처럼, 불꽃처럼 살았던 그녀에게도 마지막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녀의 나이 불과 40즈음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너무나 이른 이별이지요. 죽음을 앞둔 황진이는 집안 식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가 막힌 유언을 남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나를 명당에 묻어다오, 혹은 조상님 곁에 묻어다오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황진이는 달랐습니다. 나를 산속 깊은 곳에 묻지 마라. 나는 살아서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으니 죽어서도 외로운 것은 싫구나. 내가 죽거든 관을 쓰지 말고 그냥 예전 입던 옷에 싸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동문 밖 길가에 묻어다오. 여러분, 길가에 묻어달라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나가는 개미나 까마귀, 그리고 나를 사랑했던 사내들이 내 무덤을 어루만지게 해다오. 여인들은 나를 보고 경계로 삼게 하고
사내들은 나를 보며 쉬어가게 해다오. 마지막까지 참으로 황진이다운 유언 아닙니까? 죽어서도 사람들의 곁에 세상의 풍경 속에 남고 싶다는 그 마음. 그녀는 그렇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황진이가 떠나고 얼마 뒤였습니다. 평안도 관찰사로 부임해 가던 임재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 임재라는 분도 풍류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호걸이었지요. 그가 황진이의 무덤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비석도 없이 잡초만 무성한 초라한 무덤. 하지만 임재는 단번에 알았습니다. 아, 이곳에 천하의 명기 황진이가 누워 있구나. 임재는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겨슬아치의 체면도 다 잊은 채 무덤 앞에 술 한 잔을 올리고 시조 한 수를 읊었습니다. 이 시조가 아주 유명하지요. 청초 우거진 고래, 자난다, 누웠난다. 홍아는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느냐. 잔 잡아 권할 리 없으니 그를 슬퍼하노라. 푸른 풀이 우거진 골짜기에 그대는 자고 있는가, 누워 있는가. 그 곱던 붉은 얼굴은 어디 가고 앙상한 뼈만 묻혀 있는가. 이제 내가 술잔을 들어도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 참으로 슬프구나. 여러분, 당시 조선 사회에서 양반이, 그것도 고위 관리가 천한 기생의 무덤에 절을 하고 술을 올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임재는 이 일 때문에 조정의 비난을 받고 저슬길에서 쫓겨날 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재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황진이는 단순한 기생이 아니라 시대를 앞서간 예술가이자 존경하는 벗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생의 딸로 태어나 스스로 기생의 길을 선택한 여인. 지족선사를 파괴시키고 벽계수를 조롱하고 서경덕을 스승으로 모셨던 여인. 그리고 죽어서는 길가에 묻혀 세상의 벗이 되고자 했던 여인. 황진이. 그녀는 단순한 요부가 아니었습니다. 엄격한 신분제와 남존여비의 조선 사회에서 누구보다 자유롭고 누구보다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사랑했던 자유인이었습니다. 꽃은 져도 그 향기는 남는다고 했던가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녀의 시를 읽으며 그녀를 추억합니다. 오늘 밤 달이 밝게 뜨면 한번 하늘을 올려다 보시죠. 어쩌면 밝은 달, 명월이 된 그녀가 우리를 보고 웃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준비한 조선 최고의 명기, 황진이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